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53세 진예화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깐깐한 임원이지만 집에서는 15살짜리 딸의 엄마이기도 하죠. 저는 어렸을 적부터 디자인을 하고 싶다는 목표가 정확하게 있었던 터라 한 우물만 파며 꾸준히 노력했죠. 그 과정에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때의 인내가 바탕이 되었기에 지금도 여전히 후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현역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미술을 하게 된 것은 언니의 영향이었어요. 저는 2살 많은 언니가 있거든요. 언니는 중학교 때부터 미술을 했는데 언니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저도 이쪽으로 온 것이죠. 그런데 언니는 운이 안 좋았는지 목표하던 예술고등학교 진학에 실패를 하고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입시를 지켜본 저는 2년 뒤 무사히 예고미술과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학교를 다니며 꾸준히 실력을 연마한 결과 저는 미술로 유명한 대학에 무사히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림을 그리다 보니 더 넓은 곳에서 배우고 싶다는 갈증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4학년을 마치자마자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죠. 처음으로 겪어본 외국은 너무나 신기하고 즐거운 것밖에 없더군요. 낯선 음식, 색다른 풍경과 사람들, 길거리에 있는 동물들까지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또한 주변 친구들도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동양에서 온 저를 신기해하면서도 친절하게 이것저것을 많이 알려주었죠.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며 석사 과정도 좋은 성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사 과정을 진행하는 내내 저를 좋게 봐주신 교수님 덕에 무사히 취업까지 할 수 있었어요. 외국에 있는 직장이라 그런지 아무래도 분위기도 유연하고 좋았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외국 사람들 특유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힘들게 느껴지더군요. 특히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아플 때조차 아무도 제 감정에 공감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때 제가 향수병을 심하게 앓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향수병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 회사의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33살에 한국 회사의 해외 법인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면 이런 감정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과 조금씩 어울리다 보니 이상하게도 한국이 더더욱 그리워지더라고요. 중간중간 연애도 해보았지만 그런 것들로 허전한 제 마음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한국으로의 발령을 신청했고 2003년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왔더니 가족의 품이 좋은 이유를 알겠더군요. 언니는 이미 결혼을 해 함께 살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35살을 먹은 저를 여전히 어린 아이인 양 끊임없이 챙기셨습니다. 게다가 항상 햄버거나 스파게티 같은 서양 음식만 먹다가 엄마가 해주는 밥을 매일 먹으니 눈물이 다 날 것 같았죠. 심지어 외국에서는 그저 시끄럽게만 느껴지던 TV 소리마저도 한국어로 나오니 정겹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행복에 겨운 며칠을 보낸 후 회사 근처에 나가 살기 위해 집을 알아보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더군요. 예화야, 너 주민등록 말소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같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말소시킨다고 했거든요. 제가 외국에서 꽤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던 저는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말소되어 있지 않더군요. 그냥 똑같이 생활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2달 동안 회사 근처에 혼자 살기 괜찮은 집을 알아보고 이사 후 전입신고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죠. 아무래도 업무 강도는 센 편이었지만 그것이 주는 성취감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 저를 보며 제 아무리 외국에서 10년을 살았어도 역시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웃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좋았고 업무 성과도 좋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1시간 거리에 가족이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사는 집으로 이상한 우편물이 오더라고요. 대부분 채권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전부 독촉장이었습니다. 혹시 잘못 왔나 싶어서 우편물 주인의 이름과 주소를 여러 번 확인해 보았지만 분명 제 앞으로 온 것들이었죠. 그래서 독촉장을 보낸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확인을 해봐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왜냐하면 독촉 관련된 내용이 1997년과 2000년의 미납 내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기간에 외국에 있었거든요. 제가 유학을 떠난 것은 1991년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는 휴대폰보다는 삐삐를 쓰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학을 가고 몇 년이 지나 외국에서 첫 휴대폰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2003년에 한국으로 돌아오고 난 뒤 처음으로 제 한국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당시 012를 쓰고 있었는데 독촉장은 016과 019 두 가지 번호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통신사 직원과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수사에 진척이 없더군요. 그 사이 저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오는 독촉장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기다리던 저는 결국 제 손으로 출입국 기록을 가져갔어요. 미납된 휴대폰이 개통된 시점에 저는 한국에 있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한 거죠. 그제서야 경찰은 무언가 이상하다 생각했는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파고들수록 계속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더군요. 제 명의로 문제가 되어 있는 건 휴대폰 미납 요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한 번도 발급받은 적이 없는 신용카드가 4장이나 있더군요. 게다가 제 의료보험도 사용되고 있었죠. 심지어 제가 꽃뱀 사기꾼으로 신고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고 빨리 그 사람이 잡히기만을 기다렸죠. 그렇게 계절이 바뀔 정도로 시간이 흘러 경찰에게 드디어 범인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진예화 씨 맞으시죠? 진예화 씨의 명의를 도용한 용의자를 잡았습니다.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으니 서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67년생 신유라라는 사람 아세요? 신유라요? 아니요, 전혀. 이 사람이 진예화 씨를 사칭하고 다닌 건 맞는데요. 이 사람한테 진예화 씨 신분증이 있어요. 제 신분증이요? 제 신분증은 여기 있는데? 깜짝 놀란 저는 경찰에게 제 운전면허증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건 진예화 씨의 주민등록증입니다. 너무나 황당하더군요. 저는 학생 때 만든 주민등록증의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운전면허증이 생긴 이후로 서랍에서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만들었던 주민등록증은 구식입니다. 딱딱하지 않았던 코팅된 신분증 말이죠. 그런데 경찰이 보여준 제 주민등록증은 신식이었죠. 황당해서 어버버거리고 있는데 경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예화 씨의 신분증을 어디서 구했는지 추궁했더니 진예화 씨 언니가 주었다는데 언니 진예슬 씨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친언니가 왜 동생의 신분증을 이런 사기꾼한테 줬겠냐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경찰 역시 친언니분이 그랬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범인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는 것이라며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쩌면 범인이 시간을 끌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된 저는 언니의 연락처를 넘겼고 만일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먼저 언니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경찰의 당부대로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부모님께는 이 사실을 알렸죠. 제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 역시 황당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가 왜 네 신분증을 그 사람한테 줘?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언니가 줬다고 한대.
엄마는 언니까지 걸고 넘어지는 범인에게 분개했고 저는 범인이 언니를 지목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부르는 것일 뿐 언니가 와서 아니라고 말하면 된다고 부모님을 안심시켰죠. 그리고 얼마 후 언니가 경찰에 다녀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가 점점 진행될수록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더군요. 게다가 처음 제 신분을 도용한 사람은 그 사기꾼이 아니고 바로 언니로 밝혀졌습니다. 본인도 모든 것을 시인했고요. 언니가 제 신분을 도용하게 된 시작은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 없는 졸업식에서 제 학사모를 쓰고 사진을 찍은 게 다였죠. 사실 언니는 예고 진학에 실패한 후 지방대를 갔는데 학교에 적응을 못했는지 졸업도 못하고 중퇴로 끝난 채 어영부영 살았어요. 이후로도 이것저것 시도는 해보았는데 금세 포기하는 바람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한 거죠. 그런 상황에 제가 4학년을 마치고 졸업식 전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 언니가 당사자 없는 졸업식에 참석했고 동기들 눈을 피해서 제 행세를 하며 사진을 남긴 거죠. 그때는 학사모를 써보고 싶은 단순한 마음이었다네요. 문제는 거기에서 끝났으면 좋으련만 그것이 시작이었던 거죠. 언니는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제 행세를 하고 다녔는데 명문대 미대를 졸업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언니가 겪은 것보다 호의적인 모습이었나 봐요. 언니는 그게 좋았는지 점점 대담해졌더군요.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제 신분증을 사용해서 대학 졸업 증명서를 발급받고 생년월일만 고친 뒤 다른 개명을 했다며 취업까지 한 것입니다. 언니도 전공은 같았으니 업무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나 봐요. 이후로도 입맛에 따라 두 신분을 오가며 살던 언니는 가짜 명의와 진짜 명의의 괴리를 맞추기 위해 어떤 사람들한테는 개명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호적상 나이가 다르다고 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을 위해 어릴 때 죽은 언니의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기구한 스토리까지 만들어 말하고 다녔더군요. 그렇게 제 학력을 가지고 일을 하던 언니는 96년에 형부까지 속이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니 결혼식에 오지 못하게 한 거였나 봐요. 당시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언니의 결혼 소식을 듣고 일정을 맞추기 위해 이것저것을 물었더니 바쁘면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고 꼭 갈 거라고 했는데 결혼식 끝나자마자 바로 신혼여행을 갈 거라서 함께 보낼 시간이 부족하다며 결혼식에 맞춰서 오지 말고 나중에 가족들 다 같이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때 오라고 했죠. 그 당시에는 언니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았어요. 결혼식 3일 전에 간다 해도 언니 형부와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없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제 생각을 해주는 언니에게 너무나 고마웠는데 이제 보니 제가 오면 혹시라도 사실이 밝혀질까봐 그랬던 거죠. 언니는 그렇게 아슬아슬한 결혼 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가정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부는 그런 언니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언니에게 그 좋은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왜 일을 하지 않느냐고 한 거죠. 점점 그 이유 때문에 집안에 큰 소리 날 일이 많아지자 참다 못한 언니도 재취업을 하려고 했다네요. 그런데 졸업증명서를 위조하는 게 처음보다 쉽지 않아서 취업을 하려고 해도 힘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거짓 인생의 한계를 느꼈나 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형부에게 사실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던 언니는 자신의 제일 친한 친구에게 술김에 자신의 최대 비밀을 그날 다 털어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언니의 고민을 들은 친구가 웃더랍니다. 그냥 일하고 싶지 않다고 하라면서요. 한참 그런 실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던 그 여자는 언니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고 언니는 별 생각 없이 그 친구에게 건넨 거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자기도 그 신분증을 쓰고 싶으니 며칠만 빌려달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언니는
절대 안 된다고 거절을 했는데 그 친구가 한참 동안 언니를 구슬린 모양입니다. 어차피 동생한테 치여 살아서 네 동생한테 좋은 감정도 없지 않냐. 그리고 어차피 외국에서 회사 다니면서 살면 그럼 한국에서 신분증 쓰는 거 네 동생이 알 수가 없다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언니가 그래도 거절했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언니를 협박까지 했다네요. 결국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거죠. 언니는 그 여자의 협박에 제 신분증을 넘겼지만 제발 그걸로 나쁜 짓만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대요. 하지만 친구의 고민을 듣고 협박까지 하는 쓰레기인데 그 말을 들었을 리 만무했죠. 제 신분증을 받은 다음 날 그 친구는 언니와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탔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제 신분증으로 휴대전화와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그때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저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더군요. 그냥 휴대폰은 만들어 놓고 요금은 내지 않은 거예요.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지가 될 때까지 말이죠. 그렇게 제 주민등록증으로 생활하던 여자는 본격적으로 제 행세를 하기 위해 제 얼굴과 비슷한 느낌이 나도록 성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연애도 하고 남자도 등쳐먹었던 겁니다. 이 여자가 경찰에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 온 남자들만 봐도 이 여자한테 당한 남자가 한둘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제 배경과 이름으로 돈까지 빌리고 갚지 않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제가 충격받은 문제는 2003년 제가 한국에 오기 직전에 이 여자가 혼인빙자 간음으로 고소를 당해 합의까지 했더군요. 그 합의금마저도 제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줬고요. 그러다 보니 모든 카드는 연체 중이었고 이 여자가 사는 집으로 독촉장이 갔으나 본인 명의가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고 살았던 모양이에요. 어차피 본인은 본인의 삶을 살면 되니까요. 모든 사건의 정황을 알게 된 저는 그 여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여자는 여러 가지 사기 문제가 얽혀 있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죠. 그리고 언니 또한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으므로 수사를 받아야만 했어요. 이 과정에서 결국 형부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언니에게 이혼을 요구하기까지 했죠. 사실 저라도 너무나 당연히 이혼하자고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저와 생각이 다른 모양이더군요. 형부에게 이혼은 못한다고 싹싹 빌던 언니는 이후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대신 이 상황이 모두 제 탓이라며 저를 질타했습니다. 너 항상 내 앞에서 잘난 척 귀한 척 했잖아. 나보다 그림 좀 잘 그리고 공부 잘한다는 이유로. 엄마 아빠도 그런 너만 사랑했다고. 차별받으면서 사는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내가 네 등살에 눌려서 대학도 졸업 못한 거야. 저는 언니의 말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끝내 반성하지 않는 언니의 태도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제 잘못이라고 하는 언니에게 화가 났죠. 심지어 저에게 내가 너로 좀 살아봤더니 좋은 직장도 들어갈 수 있고 돈도 많이 벌을 수 있어서 엄청 편하더라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죠. 결국 그 뻔뻔한 태도에 화가 폭발해버린 저는 언니와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언니가 친구들이랑 학원 땡땡이 치고 노래방 다니면서 놀러 다닐 때 난 학원에서만 살았어.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도 그 실력 좋은 애들 사이에서 이기려고 엄청 노력했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서 대학 간 거야. 그리고 대학 가서도 작품하느라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방학 때는 영어 공부하느라 잠 못 잤어. 나는 중고 대학교 12년 동안 하루에 잠을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은 남들보다 쉬었겠지. 그런데 언니는 어땠어?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 보상 받는 게 어째서 언니 걸 뺏었다고 생각해? 언니는 제가 노력해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콧방귀만 끼더라고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에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저는 더 이상 언니와 이야기할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래,
어쨌든 언니도 나인 척 하느라고 노력은 했겠지. 근데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알아? 진짜가 아니라서. 언니도 그 또라이도 둘 다 가짜라서 이렇게 된 거야. 언니가 내 신분증으로 살지만 않았어도 나한테 갑자기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진 않았겠지. 앞으로는 얼굴 보지 말자. 다시는. 결국 언니와 저는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 사이가 되었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내 언니였으니까요. 언니와 관계는 그렇게 되었지만 그 여자에게 사기당한 사람들은 당사자에게 다시 소송을 거는 것으로 정리되었죠. 하지만 문제는 연체된 돈들이었습니다. 2대의 휴대폰과 4장의 카드 대금이 합쳐서 2천만 원 이상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신분을 도용당한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신분증을 제대로 관리 못한 것도 문제라더군요.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 바로 분실 신고를 해야 이런 상황에 구제를 받을 수 있다네요.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신분증을 또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끔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힘들더군요. 끝내 제대로 정리가 되기는 했지만요. 결국 97년부터 2004년 검거가 되기 전까지 제 이름으로 살아온 그 여자가 결국 징역을 살게 되었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기를 쳐왔고 증거도 명백했기 때문이었죠. 물론 저 역시 제 신분을 도용해서 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라는 민사소송도 걸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통신사와 카드사와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으로 끝이 났고 제가 그것을 변제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후 통신사와 카드사는 그 여자에게 소송을 걸었죠. 그리고 언니는 이혼하자는 형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버텼지만 결국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리되는 동안 저는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경찰서와 법원을 오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던 거죠. 아마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사람을 피말리는지 모를 거예요. 처음 독촉장을 받았을 때부터 진실을 알게 되고 여러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저는 편하게 잠을 자기 위해 수면제를 복용해야 했고 병원에서 심리치료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든든하게 조언해주고 소송의 방향을 이끌어주던 동갑내기 담당 변호사와 정이 들어 39살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겪던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야 안정을 찾을 수 있었죠. 결혼 후에야 비로소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뒤로도 저는 쉬지 않고 디자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15년이 지난 지금은 이쪽에서 제법 알아주는 사람의 위치까지 올 수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 언니를 떠나보내고 왔습니다. 언니는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갔어요. 사실 저는 그날 이후 언니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살아왔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에 대한 일부 모습만 볼 뿐, 제 취미가 유튜브 사연 채널을 보는 것이라던가 15년 전에 가족과 이런 사건이 있었는 줄 몰라요. 그냥 화려해 보이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니까요. 사실 저는 그날 이후 많이 변했어요. 한번 크게 당하고 나니 집착적으로 신분증이나 개인 정보를 숨기게 되더라고요. 신용카드도 실물 카드만 쓰고 다들 하는 인터넷 쇼핑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 아직까지 인터넷 뱅킹 쓰는 것도 두려워서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런 저를 답답해할 만도 한데 제가 겪은 일을 옆에서 봤던 사람이라 그런지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바뀌어 보려고요. 언니를 보내고 온 뒤 이제야 그 배신감과 괴로웠던 시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조금씩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믿고 사람도 믿으면서 사람들 속으로 한 발자국 다가가는 중이에요.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나중엔 언니 생각을 하며
내가 디자인을 선택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아직은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만요. 그래도 이제야 조금씩 미움과 원망에서 빠져나오는 노력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